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당을 완전히 판가리하는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양상인데요. 비대위원들을 30대 젊은 인사들로 채우고 현역이 맡아왔던 당 사무총장도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김선동 전 의원에게 맡기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제민주화보다 더한 것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통합당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출 이전에 여러 가지 혼란상을 보이면서 과거 25% 안팎의 박스권에 있다가 10% 선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조금 전람조사에서는 예. 10%대까지 내려갔죠. 지금 동향은 어떻습니까? 김종인 비대위 효과가 있느냐. 지난 주죠. 5월 말 27일, 28일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가장 사실은 중요했던 것이 1년 임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이 당헌 그렇죠. 당규 상임정국위원회를 통해서 보장이 되느냐 이것이 필요했는데 결국에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파격적인 이 미래통합당의 이제 변신이 가능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책임을 이제는 맡게 된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결정이 이제는 확고하게 내려진 때가 지난 한 5월 21일, 22일 이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당도 하겠다. 미래한국당과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도 이제는 출범을 한다. 이 워크숍에서의 끝장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난 5월 20일 조사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도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파격적인 또 정책 대안을 내놓느냐 그리고 변신을 또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변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이제는 비대위가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녹는 여부도 네. 임기는 내년 4월 7일까지 정해졌습니다만은 이 지지율이 상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당명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지율이 최소한 더불어민주당하고 한 자릿수 정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느냐. 네. 그것이 6개월 뒤가 될지 적어도 내년 4월에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보면 후보들은 정당 지지율이 기초 체력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예. 본인들의 지지율을 보태서 이제 당 선거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달려있는 것인데 적어도 보수 정당이 이 정도의 지지율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 한 35%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 김병준 비대위 때 끝까지 비대위 운명을 중간에 중단이 됐던 큰 이유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던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답보 상태를 못 벗어나니까 아니, 그럼요. 당내에서 지지가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결국 물러날 수밖에 이게 핵심입니다. 적어도 35%의 지지율을 얼마나 빨리 또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수치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파격을 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상당히 또 우리 100세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걸 고령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또 고령은 맞죠? 80세면 정치인으로서는 고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파격적으로 30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젊은 보수, 낡은 보수가 아니라 젊은 보수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또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야만 지지율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미래통합당 이전의 자유한국당 그 이전의 새누리당 대통령 탄핵까지 당하면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비호감이 높은 것이 4월 15일 총선에서의 참패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샤이 보수 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려면 이미지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보수 그동안 보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안들이 많았어요. 예.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아니 좋은 줄 알겠는데 어떤 보수냐 모르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들은 이들에게 젊은 보수 이제는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했고 심지어는 또 사무총장도
우리가 현직 의원이 맞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외에 전 의원을 사무총장님에서 이제는 기존의 관행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보수정당, 특히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의 낡은 이미지를 다 걷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이 비호감도가 낮아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샤이로서 안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창피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쉐임 보수라 그러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던 만큼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3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아닙니까? 이들 세대를 영입하겠다, 흡수하겠다. 바로 이 전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당의 이미지라든가 또 조직도 쇄신하고 또 정책 부분에서도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럼요. 그 신뢰 회복이 바로 네. 지지율로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의 이미지라든가 조직의 쇄신의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낡은 보수에서 네.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그게 시대 정신에 맞는 것이다. 네. 시대 정신에 제대로 순응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흡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여의도 연구소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싱크탱크로 개혁하겠다는 거고 더군다나 원외 인사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조직도 확실하게 뭔가 개혁을 단행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도 새 보수당과 합해졌지만 지지율이 안 올라갔어요. 예, 안 올라갔습니다.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19 태도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높으니 나가는 후보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영남을 제외하고는 또 서울의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의 이미지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2012년에도 역할을 했었고 그 이전에도 비례대표로만 매선을 할 정도로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애 집회를 통해서 또 삭발이나 단식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 솔깃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는 그렇죠. 거죠. 그게 대안정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는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그동안 많은 역할들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거든요. 지난 선거에서 전략과 또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것. 지금 또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경제민주화다. 그러니까 중도의 입장에서 좀 더 실용적이고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안들을 많이 생각하고 내놓았던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미지처럼 좀 외연을 확대하겠다. 중도층도 이 미래통합당 그 이후에 또 당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보수정당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러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또는 정부를 무조건 반대한다고만 해서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허점을 빈틈을 파고 들어가는 대안 또 정책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으로 변신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밑바닥부터 그라운드 제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선거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잘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제 있다. 윤미향 의원 의혹 개소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정당 지지율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건 아직도 이 논란의 의혹의 정부의 실정에 반사익을 못 가져가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그 역할을 김종인 비대위원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래통합당, 과거 뭐 한국당이든 그 이전에 뭐 새누리당이든 간에 부자정당, 기득권 정당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탈각해서 이제는 서민과 중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 모습을 바꾸겠다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지금 진보 좌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책들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도 이 통합당에 맞게 변형을 해갖고 과감한 기본소득안도 제시를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놓는 국회 1호 법안도 코로나 민생지원법 패키지 법안 이렇게 해갖고 1호 법안으로 당에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용 안정 문제라든가 네. 또 대학생 등록 지원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안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정말 경제 코로나가 닥칠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통합당에서는 그런 경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보수와 경제 능력이 핵심이에요. 네, 핵심입니다. 지지율을 35% 적어도 끌어올려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아무리 늦다 하더라도 내년 보궐선거 4월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이전까지는 당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적어도 이 한 자릿수 이내의 격차까지 좁혀놓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의 목표와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보수를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뭐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해봐야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작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국민들은 그게 무슨 소리라고 추상적인 개념이 했는데 젊은 보수? 그럼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를 수도 있다. 비대위원장은 수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비대위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지지층들의 범위를 훨씬 더 확대하겠다. 이거 중요한 것이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엔 또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이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경제 위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 속에서 경제 팬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결정적인 영향이 된 건 아니겠지만 정부와 또 국회에서 결정을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나 또 총선에 또 영향을 줬겠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자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경제 민주화도 중요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이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려면 그 사각지대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특히나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52시간 근로시간 의무제에 많은 타격을 받았던 것이 자영업청이거든요. 그런데 총선 때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이들을 향해서 또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가정주부청을 통해서 그리고 학생들 등록금 이번에 함부로 안 된다고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정당, 적어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을 내놓는 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점수로 또 지지율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가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 야당 하면은 머리띠 두르고 삭발하고 그렇죠. 또 뭐 단식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식상한 거죠. 식상하고 과거 프레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닌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택지를 넓혀주면서 저 정당에다 맡겨도 이제는 정권 교체도 가능하겠다. 그렇죠. 어떤 기대와 희망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대감과 희망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지금 이런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는 선거죠. 2022년 대선 아니겠습니까?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또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정권을 찾기 위한 가져오는 거죠. 그게 정당의 존립 근거란 말이에요. 목표죠. 그래서 2020년 대선까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은 대선 후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든가 또 현재 야권에서 과연 당내는 물론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저만한 분이 있으면은 대선 후보감이다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정란을 어떻게든 유정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과제 아니겠느냐. 가장 중요한 근데 거기서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 그래서 새 인물로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새 인물론인데 기존에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또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지금 하겠다 하면서 알박기를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갈등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네요. 다크호스가 누가 되느냐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에서의 이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후보들 그런 데는
보수 후보들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지금 지지도 조사 발표되지만 1위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이 이낙연 의원이거든요. 지금 5선 의원에다가 여기에다가 유력한 대선 후보에다가 또 심지어는 8월 당권 도전까지 시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직에다가 그 다음에 높은 대통령 지지율, 그게 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 높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또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한 또 광역단체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 누가 경쟁자가 되겠냐, 또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낮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낙연 의원도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도 있죠. 지금 여당으로서는 대통령까지 또 집권 여당의 경쟁력까지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야당은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어떤 후보들가 나와서 바람을 일으킬 것이냐. 지금 보여줬던 기존의 모습 가지고는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분석과 판단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하자면 새 인물론이라든가 또 중도 외연 확장론 이런 것에 대해서 좌파 이중대 흉내내기다 이렇게 또 폄하를 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이 됐습니다만 전 의원도 지금 최근에 대선 출마를 시사했죠. 발표했죠. 그 팬클럽입니다만 유심초에다가 나의 마지막 기회 뭐 어떤 시대적 소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대선 얘기를 했어요. 또 원희룡 제주지사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을 모든 것을 걸겠다, 전력 투구하겠다 그런 또 취지의 얘기를 해서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20년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굳힌 것 같아요. 국민들이라든가 당신과는 달리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나 욕심이 아니라 또 대권 의지는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뽑아주는 사람은 유권자 국민들인데 국민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면서 난 대통령 되고 싶다. 이건 철저하게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지금 대선 후보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다크호스로서의 바람을 일으켜서 이낙연 의원 또는 이재명 지사를 꺾을 수도 있는 인물, 그런 사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제 새로운 인물, 정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누가 되겠느냐. 그래서 거론되는 인물이 뭐 홍정욱 전 의원이기도 하고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자기 대권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보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홍정욱 전 의원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 바로 능력, 경제와 관련된 능력이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의 대결 구도, 추미애 장관과 또 검찰의 대결 구도, 이렇게 되면 적어도 신문 대 반문의 대결 구도가 다음 대선에서 된다면 그 반문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겠냐, 이렇게 또 국민들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지방선거 서울시장으로서 2018년에 출마도 저울질이 됐었고 또 이번 총선에서도 출마할 인물로 저울질이 됐지만 나서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정욱 전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미지가 젊은 세대이고 50대에다가 또 화려한 경제 능력도 있고 스펙을 갖추고 있고 또 경제도 상당히 해박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존에 거론되어 왔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된 김태우 의원도 있고 낙선했지만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이들에게 자극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가면 당신들은 기회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모습을 갖고 나왔어야죠. 젊은 보수 또 경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당신들이 한골 탈퇴하라. 그러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부터 계속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왜냐하면 이미 대선의 맛을 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번에 기사 회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 수성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만큼.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비대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날선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람입니다. 복당 불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홍준표 전 대표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속 이 썰전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본인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사를 표명한 적은 전혀 없고 없죠. 네. 다만 국민들이라는 건 여론 차원에서 저런 분 같은 분이 보수의 어떤 주자로 나서면 좋겠다는 뜻이 여론상에 반영이 되는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2022년 뭐 3월 대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적당하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주요한 어떤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다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이후 이런 경제 문제가 국민들의 핵심적인 네. 아주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어떻게 보강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당 차원에서 또 네. 고민을 할 부분이 되겠죠. 만약 그분이 그럼요. 정치에 투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요. 네. 그리고 보수 정당 전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인물 한 사람만 빼어난 인물이 있다고 해서 정권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가가 리더십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경제 문제를 정부가 돼서 정권을 또 가져와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40대 뭐 신기술은 네. 그런 것을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70년대생의 경제 전문가가 대선 후보로 나섰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40대 뭐 그러나 뭐 40대 없다면 또 50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제2의 노무현이라든가 그럼요. 이명박 같이로 경륜도 있고 권력의지도 있고 자기 브랜드가 확실한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기존의 인물들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자극이 됩니다. 예. 당의 변신을 위해서도 자꾸만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의 또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이것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가느냐, 그리고 지지율도 함께 따라와 주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고, 중진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중진이 일종의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진들 그동안 뭐 했냐? 아니, 지난 16년 총선에서도 사실상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무슨 변신이 있습니까? 탄핵당하고, 지방선거도 참패하고, 이번 총선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에 대해서 뭐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정말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보수정당이 미래통합당이 바닥에서부터 경쟁력을 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인위적으로 만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그럼요. 아니거든요. 뭐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야 해요. 당내에도 재선이라든가 삼선 의원 중에도 네.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처럼 대선 후보를 당내에서만 이렇게 당원들이라든가 투표로 뽑지 말고 국민 경선제로 미스터 트롯처럼 해야 돼요. 하자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도 눈여겨보게 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그럼요. 커질 수가 있는 아니, 거고. 숨어있는 네. 빼어난 트로트 가수가 있다는 것을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나오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보인 것이지 강제로 TV를 보게끔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네. 그런 명가수가 나온 것이고 영탁이라는 막걸리 한 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정동원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유망한 또 차세대 아이돌 킹도 볼 수가 있었고 또 장민호는 40대예요. 네. 근데 장민호 아이돌 출신의 장민호 같은 배우를 통해서 우리가 가수를 통해서 트로트 가수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삶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전 국민 또 숨어있던 새로운 우리가 인물도
또 능력자도 발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재선입니다마는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인가요? 또 장재원 의원, 삼선 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눈여겨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뭐 정동영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재선 때 대권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집권당이 되어 2007년에 후보가 됐어요. 네. 그리고 뭐 노무현 MB도 다 마찬가지죠. 무슨 5선 6선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 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선 의원 출신이 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김종인 위원장도 자신이 뭐 대권 후보를 무슨 짜로도 아닌데 지명하겠다는 건 아니고 2022년에 정말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바탕 네. 그 기본을 확고하게 내년 4월 7일까지 만들어 놓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판 위에서 제대로 나와서 뛰어라. 그거예요. 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시하는 기준이 정말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분석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대선 후보가 나와야만 당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럼요. 또 정권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그런 인물을 또 원하는 것이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서 그냥 무작정 비토할 것이 아니라 당 내도 자극이 될 겁니다. 네. 이제는 대선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그냥 당 내에서 내가 주변 사람들의 조직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유권자, 심지어는 보수 정당에서는 중도층 유권자들도 끌어당길 번영과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물이 돼야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사에 출근해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당 쇄신 또 2022년 대선판에 나아갈 수 있는 인물들을 키우는 그런 작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의 역할에 기대를 걸면서 자유우파도 희망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